네, 안녕하세요. 읽는 극장 연극 싸움의 기술 졸편 사회를 맡은 오늘 어쩌다 화가 김석희입니다. 각자 세상이나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고 때로는 연합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요. 오늘 읽는 극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싸움의 기술 혹은 세상을 마주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노하우 이런 이야기를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민아입니다. 시화 소설을 씁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변호사 정동근입니다. 꽤 오래전에 독립영화 3편을 제작한 경험이 있어서 영화 감독이라고 소개되기는 하는데 사실 주 본업은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권영찬이라고 하고요. 원래 개그맨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알아보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방송 출신, 연예인 출신 상담 심리학 박사로서 또 작은 학교에 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오늘 왠지 투지를 불태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작품은 극단 작당모의의 공연입니다. 김풍년 연출의 연극 싸움의 기술 졸입니다. 이거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상으로 얼굴을 잔뜩 찌푸려. 안 그래도 못난 얼굴을 왜 자꾸 못나게 만들냐고 화를 냈어야 됐나? 그럼 소인 들어갑니다. 작품을 본 각자의 소감을 간단하게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정말 심도 있고 위트 있는 작품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처음에 장기여가지고 이제 그게 싸움에 대한 이제 한 겹짜리 은유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사실 한 겹짜리 상징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전혀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고 어떤 소리, 시, 타령, 음악부터 해서 연기, 율동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구현되면서 굉장히 레이어가 많은 작품이다. 그래서 또 근데 그 수많은 레이어들이 또 어떤 모여서 겨누는 인생이라는 지점이 이제 보여서 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나는 싸우고 있는가? 싸운다면 누구와 싸우는가? 그렇다면 또 왜 싸우는가? 사실 이런 고민을 한 일주일 동안 연극을 보고 나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규칙이 주는 의미, 우리는 많은 포지션에서 그 포지션에 적용되는 규칙의 제한을 받고 사는데 그 규칙은 소위 말해서 타파의 대상인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규칙이 나의 또 정체성을 형성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나가서 했습니다. 배우들이 땀을 좀 흘리면서 하는 걸 보고 일단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던 반면 또 정말 힘들게 연습했겠구나. 배우 하나하나 요소에 한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본 날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했어요.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부터 20대 학생까지도 봤는데 요즘 친구들이 장기를 알까라고 솔직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연출자가 이렇게 초와 한을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좀 인포메이션을 주면서 한다는 데 자체가 저는 그래서 맞다, 장기의 저런 면을 내가 처음에 배울 때 있었지라는 거. 마지막에 느낀 거는 사람이 왕이나 졸이나 우리가 기업 회장님들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로 낮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을 또 하면서 뉴스에 소개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진정한 삶인가라는 거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좀 저한테는 좀 좋은 연극, 뭔가를 찡하게 남겼던 그런 연극인 것 같아요. 임플란트랑 효동각이 율무차 내기를 하더라고. 나도 꼈지.
다들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저도 마지막에 그 왕과 조리 1대1로 대응하는 장면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초나라 조리오시다. 오늘만 몇 번이지요? 포차 떼고 다시 두어봤지만 까닭을 모르겠네요. 졸은 심지어 한도 아니고 초졸이잖아요. 그러니까 초한지에서는 원래 초나라는 패배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초나라 졸이 유방하고 대치하는 그런 형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잡을 수 있지만 잡지 않고 막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니면서 그냥 끝나잖아요, 연극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그런 인생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여기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칙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장기 잘 두시나요? 좀 장기 잘 두시는 분 계시면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 아주 장기 잘 두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행마법적 관점에서는 졸과 왕이 1대1로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졸이 절대로 잡을 수는 없고 졸과 예를 들어서 차 또는 마, 뭐 포 이런 또는 다른 졸과 같이 이렇게 소위 코워크를 해서만 이제 왕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행마법상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극적 허용이라고 보신다는. 굳이 뭐 새로운 표현을 찾자면 뭐 연극적 허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굳이 행마법상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배우의 연출을 더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연출 의도가 조금 반감될 수도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차나 포가 없으면 사실 이길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정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졸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장이야를 부르면서 들어가면은 바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옆에서 장이야, 멍이야, 장이야, 멍이야 하면 계속 비등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 비긴 장기가 되는 거거든요. 왕과 졸이 나온 장면이 이제 저도 인상 깊었고 그게 이제 연극적인 가장 어떤 그 작품의 꼭대기랄까? 그러면서 아까 뭐 시적 허용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뭐 현실에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술 안에서의 가능한 지점들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그쵸. 연극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흔한 장면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길게 그렇죠. 얘기 자체가 안 나왔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인상 깊은 장면으로서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장군! 이 연극이 무엇보다도 소품을 굉장히 잘 활용한 연극이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일단 뭐 줄자가 뭐 압도적이었고요. 줄자가 어떨 때는 막 번쩍번쩍 빛나면서 빛이 비치는 것 같은 역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거 자체가 왕의 짐처럼 막 이렇게 자기가 짊어진 짐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소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단 들어가자마자 무대 들어가자마자 놀랐죠. 이게 줄자? 진짜 그 줄자? 싶었고 되게 굉장히 줄자를 맞으면 아프겠다, 막 이러고. 네, 막 누가 손 끼일까 봐 막 걱정이 되게 됐고요. 네. 근데 줄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천장까지 활용하게 된 그게 더 이제 한 가지의 더 차원이 열리게 된 거라서 굉장히 흥미롭고 좋았고요. 그다음에 줄자의 끝을 본 것 같아요. 줄자를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 다 나온 것 같고 근데 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근데 배우들이 사실 어떤 열과행이 생긴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기하는데 그 동선상에서 더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더 도움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제 장기판의 그 점들을 또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고 그 줄자가 어떨 때는 그 악기의 역할도 하잖아요. 착착착 하면서 박자를 맞춰서 악기 역할도 하고 정말 굉장히 줄자를 더 이상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 모든 걸 다 한 것 정도로.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줄자가 압도적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공연장에 들어섰을 때 줄자의 저 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는 막연한 추측은 했었는데 특히 이제 줄자가
늘어졌다가 다시 줄어들거나 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는 전쟁에서 창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로 이제 또 활용이 됐고, 조명과 결합해서 빛이 되게 반짝반짝하는 것은 전쟁의 어떤 치열함 이런 것들을 되게 상징을 했었습니다. 저는 되게 소위 이미지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조명과 결합돼서 줄자가 반짝거리는 마치 줄자 위에 광원이 이렇게 반딧불처럼 모여있는 이런 형상을 보면서 순간 저는 장면이 정지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 대국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존재적 욕망을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런 사실 몽환적 은유적인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 장면 하나만 탁 떼서 봐도 정말 그 설치 예술, 그런 전위 예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관객들로 하여금 오히려 또 몰입에도 상당히 도움을 줬고, 그리고 그 줄자를 가지고 배우들이 꽤 연습을 많이 했고 상당히 고생을 했겠다, 뭐 저런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좀 느낀 게 뭐냐면은, 감독이 관객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좀 입체 감각을 주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연극이라는 게 입체 감각을 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첫 장면을 딱 생각해 보면요, 원래 장기는 이 좌우에서 앞뒤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명은 등 뒤로 하든지 아니면 평면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정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장기판을 반을 뗐어요. 그리고 한 명은 이쪽으로 하고 한 명은 또 좌쪽으로 보게 해서 관객들을 다 볼 수 있게. 저는 뭐 롤러스케이트도 사실은 이게 배우들이 일단 넘어지지 않게 해서 한쪽만 신어치면서 이게 빨리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서도 학생들이 제 강의를 빨리 돌려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 1.5배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거기서도 땀을 흘리는 배우들. 저는 또 배우들의 머리 스타일도 소품인 것 같았어요. 우리 기봉 씨인가요? 기봉 씨를 빼내놓고 전부 장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서 옛날에 뭐 한가 초에 그 약간 그 한국의 전통 목을 좀 해서 좀 뭔가 장기 냄새를 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전부 머리를 묶거나 또 머리를 좀 가운데 가면서 좀 길게 늘어뜨렸거든요. 그것도 좀 이렇게 과거 시대로 돌아가서 마치 그 옛날에 그 뭐라고 할까요? 드라마를 보는데 전쟁터 장면의 드라마를 보게 해서 좀 그런 연출을 하지 않았나. 그것도 좀 저는 좀 특이하게 봤었습니다. 네. 또 그 말씀 하시니까 그 배우들 목소리나 이런 게 갑자기 막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설맞이 동네 장기 대잔치 마련했습니다. 뭐 대한뉴스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의 그런 해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연극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음악의 사용인 것 같아요. 소품만큼이나 영리하게 음악을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특히 그 볼레로가 나올 때 정말 빵 터졌어요. 그래서 볼레로 음악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 그 상여가는 심청가에서 그 판소리 심청가에서 박씨 부인의 상여가 나갈 때 실제로 나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와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는데, 산 호랭이 술 주정하네. 그래. 배우가 또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사면 초가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다들 음악에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을까요?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상여 소리와 그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작품에서 한 군데를 조금 찢어놓고 거기서 이제 죽음이 이제 조금씩 깔려서 들어오는 작품 내내 그런 느낌을 줬다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부터 죽음으로 시작하죠. 이야기 시작할 때 그 네, 부인의 어쨌든, 죽음 이야기. 네, 그렇죠. 그리고 끝에도 이제 어떤 그 사실 그 기물들이 서로를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정말 압축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그 상여 소리가 그런 죽음의 이미지를 조금씩 부여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초나라의 노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악들에서
이제 또 들었던 생각들이 일단 상여소리나 앞에서 뭐 그 이제 백석 씨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데에서 이제 어떤 서정성과 어떤 토속적인 이미지 분위기가 이제 들어왔고 또 배우들 그게 이제 뭐 무대 의상 이런 것과도 이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아한이라는 옛날 이야기들과도 이제 그게 공명이 됐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또 갑자기 볼레로를 끼얹으면서 끼얹었다는 표현이 되게 좋네요. 끼얹는 네. 느낌이었는데 춤도 알 수 없었고요. 네. 굉장히 막 혼란한 동선과 그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무튼 나오는 대로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대단해요. 그게 네네, 또 이제 맞아요. 그 줄자들이 꼬일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저도 그-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꼬여갖고 혹시 이렇게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던져지면서 좀 현대성이 들어온 느낌?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던졌던 토속성이 있다면은 이제 현대성이 더해지면서 이제 연극이 더 풍성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음악도 동서의 조화가 이루어진 음악이었네요. 선정 자체가.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그 안에선 초와 한의 뭐 싸움이지만 바깥에서는 어쨌든 그 동네 장기 대잔치와 네. 동네 장기 대잔치. 그리고 뭐 그 공원과 이런 네. 것들이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대가 얽히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 네. 저도 그 초나라 가사가 이제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뭐 내가 가야 길이 되지 누가 간들 내 길인가 저녁을 네 길인가 타오르는 제 너머로 내 큰 누이 시집갈 때 불러던 내가 가야 길이 된다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방법은 모르는데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너의 방법이 될 거고 그게 너의 뭐 선택이고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너는 뭐 예상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어쨌든 너의 끝을 나름의 끝을 보게 될 거야라는 식의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해서 네. 그 가사도 그래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우리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음악 자체가 소위 주제와 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기파는 결국은 이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조리 죽든 뭐 차가 죽든 결국은 이기면 되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장기를 두는데 과연 대국이 이겨도 조리 죽고 개별 어떤 이제 기물들이 죽는다고 하면 그 기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승리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초나라의 노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인간이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초나라의 노래에서 약간 가사가 좀 변형되긴 했는데 내가 가야 길이 되지, 그 다음에 누가 간들 내 길이냐. 이것이 결국은 내가 살아 있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기양했을 때 이 다시 일상성을 회복해서 사람들과 같이 그 따뜻한 어떤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결국은 대국의 승리보다는 어떤 규칙을 준수하면서 그래도 내가 살아남아서 나의 어떤 실존적인 어떤 작은 바램 내지는 이제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된다.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볼레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볼레로가 이제 스페인의 민요를 가지고 라벨이 그걸 교향곡으로 이제 만들었던 곡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 음악이 사실은 이제 전쟁의 어떤 긴장감 그런 것들을 잘 표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배우가 마지막에 무대 인사를 할 때도 볼레로의 음악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메시지가 싸움은 계속된다. 싸움이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싸움이 계속된다라는 의미와 또 볼레로는 또 연관시킬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연극의 문학적 주제와도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탁월한 어떤 선곡이 아니었나. 내가 가야 길이 된다는 그 가사가 저도 굉장히 귀에 이렇게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사가 이 연극 전체를 보여주는 메타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의 삶이 태어나는 순간 어느 정도 판이 짜여진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택한 것만이 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유니크하게 나의 삶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그 졸이 이렇게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졸의 인생이 생겨나고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청소기로서 어떤 하모니카를 불다가 나중에 초원에 말 달리는 장면과 결합해서 어떤 바람 소리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말 독창적이었는데 기가 막혔죠. 저는 이제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뭐 볼레로 얘기도 하셨지만서도 그건 이미 굉장히 지난 과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자주 듣는 음악, 나는 저 음악 모른다는데 그 음악을 보여주면서 느끼는 또 다양성. 나는 이런 걸 느꼈는데 야, 또 저분은 저런 걸 느끼는구나. 이게 또 삶의 다양성이잖아요. 하여튼 뭐 음악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싶어. 음악 자체가 귀에 꽂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음악 자체가 귀에 남는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연극의 이제 소재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사실 결말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 삼선 짬뽕 내기 해. 대목장에는 아직도 불이 화나. 공연의 결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우리 소설가 신민원 선생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결국에 너의 무의징객국을 생각하면서 무랑 새우젓 넣고 슴슴하게 끓이는 거 있어. 그게 앞뒤의 어떤 약간 뭐랄까요? 순리상관? 대놓고 기둥은 아닌데 기둥이 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편안함을 주는 무엇이겠죠. 내가 종래 네. 만나고 싶은 무엇이라고 읽었는데 어쨌든 너의 그런 무의징객국을 생각하면서 너는 그냥 너만의 방식으로 알아서 살아라. 라는 게 저는 이게 그 결말이자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물론 그 국은 당신이 먹고 싶은 국은 당신이 끓여야 된다. 그러나 근데 그게 다 당신의 선택으로 인한 거지만 어쨌든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보세요라는 말을 주는 그런 극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졸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왕과 대면하잖아요. 저는 그 졸 자체가 한나라 졸도 아니고 초나라 졸이었다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라고 이제 표상을 한다면, 그러니까 졸과 왕이 대면한 그 장면에서 살아남은 그 졸은 정말 졸이었을까?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삶에서 지금 당장 제가 일을 가면서 매일매일 절차탕마하면서 뭐 복수를 위해서 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간은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무언가가 싸우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위해서 쟁취를 하고, 그 자유는 필연적으로 욕망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싸움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자신의 어떤 내부에 내재해 있는 어떤 욕망과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욕망과 자유와의 관계, 또는 자유란 무엇인가, 그 자유를 또 쟁취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나면서 그래, 이 연극 보고 내가 어떤 너에게 화두를 던져줄 테니까 너는 이 화두에서 며칠간 한없이 헤매어라. 그래서 명대로 헤매셨군요. 한 일주일 동안. 예, 그런데 저는 그 헤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 오래된 책방을 찾는 느낌이었고. 책방에서 무슨 책을 꺼내서 읽으시겠어요? 좀 돌발적인 질문입니다만. 저는 그 책은 새로운 책보다는 제가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2권 선정할 때도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이거든요. 무려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때 제가 이제
23살 때 이 책을 읽으면서 그어놓은 어떤 밑줄을 중심으로 이번에 이제 발제를 하게 됐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더 많은 경험이 쌓이고 더 많은 희노애락을 겪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파도를 좀 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이 책은 다시 어떻게 다가올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이 대목에서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뭐부터 읽어주실까요? 인게보르트막 바흐만의 30세라는 수필집인데 조를 규정하는 하나의 규칙 또는 조를 제한하는 규칙 앞으로 가거나 한 칸만 갈 수 있고 후퇴는 절대 안 되고 이런 조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럼 조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칙을 위배하는 순간 더 이상 조리 아니죠. 또 실제로 또 규칙을 위배했다고 하면 배속 복귀로 해서 사회가 냉정하게 검증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나, 온갖 무의식적인 반응과 단련된 의지로 이루어진 한 다발의 묶음인 나, 충동과 본능의 부스러기와 역사의 찌꺼기에 의해 길러지는 나, 한 발을 황야에 두고 다른 한 발로는 영원한 문명의 중심가를 밟고 있는 나, 그런데도 뒤통수의 일격으로 영원히 소멸되어 버릴 수 있는 나, 왜 나는 이 한여름 내내 도치 속에서 파괴를 추구해 왔던가, 아니면 도치 속에서 승화를 갈구해 왔던가, 왜 불과 몇 개 안 되는 책에만이 지배력을 획득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금지 목록과 명령 목록이 없는 것을 없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유를 두려워한 나머지 집요하게 관습을 고집한 까닭이다. 에릭 프롬, 우리가 이제 사랑의 기술로 유명한 에릭 프롬의 자유에서의 도피는 또 자유를 다른 측면에서 또 한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의 46면을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인간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그 생활에 아무런 의미와 방향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티끌처럼 느껴서 마침내는 개인적 무의미성에 압도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그는 자기의 생활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해주는 어떤 조직과도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어 마침내 그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이 의심은 마침내 행동하겠다는 능력, 즉 살아갈 능력마저 모두 마비시키고 말 것이다. 인간성에는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는 어떤 요소가 있다. 그것은 생리적으로 조건지어진 충동들을 만족시키려는 욕구와 고립과 정신적 고독을 회피하려는 요구이다. 모든 고통 중에서 최악의 것인 완전한 고독과 의심이라는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 장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좀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싸움이라는 게 적이 있는 싸움도 있고 적이 없는 싸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이 있는 싸움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세상과 어떨 때 싸운다고 느끼는지, 그럴 때 나는 어떤 기술로 응대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합니다. 가장 많이 싸우시는 분이 어느 분이실까요? 변호사님일 수도 있고 뭐 또 저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랜잡러에서 직업이 6개니까. 원영 선생님은 또 그 사이버 테러와 또 싸우는 네네. 그래서 뭐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안티나 뭐 사이버 레카들이랑 싸우면서 아주 뭐 지금 뭐 초박빙의 싸움. 그래서 저도 소송의 대가가 됐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심리학자로서 김호중 씨 안티팬과도 싸워서 그거를 전부 벌금형 기소해서 결국은 살려냈거든요. 그리고 또 영탁 씨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내 입장은 뭘까?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있나라고 할 때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배들을 도와주더라도 내 아이들도 좀 해야 되고, 이게 왜냐면 상담학자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너무 번아웃이 되면 저조차도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잘하고 있나, 또 이 연극을 보면서 나는 졸인가 왕인가 창가 폰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시민아 선생님 그 싸움 잘 하십니까?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싸울 땐 싸워야죠. 자, 근데- 어떨 때 싸우십니까 보통? 근데 그냥 정말로 어떤 진짜 어떤 다툼, 큰 정말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냥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싸움 아닌가 해요. 그냥
사실 사는 게 싸움이고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오는 것도 사실 뭐 실례합니다 하면서 내려야 되고 막 진짜 서울 지하철에 그 모든 게 싸움이고 그냥 매일매일이 늘 싸움 아닐까 생각하고 오늘 이 작품에서도 굉장히 거대한 초한의 진짜 전투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상징도 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인생 자체가 싸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거 지금도 ING인 것 같아요. 싸움은 ING. 물론 이제 네. 우리 삶이 다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가 되는데 얘기를 조금 좁혀서 정말 적이 있는 싸움, 누군가와 대치해야 되는 싸움이 있을 때 선생님만의 어떤 기술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절대 그 사람의 장으로 가지 않고 나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도의 경계는 꼭 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단계에 가기까지는 일단 왜 저러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저러지를 생각해서 이유를 찾고 찾으면 거기서 웬만하면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왜지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러면은 일단 그러려니 해보죠. 그럴 수 있다로 해보고 그다음 거기서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따져야죠. 그때부터는. 네. 그 싸움 가기까지의 단계를 설정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싸움 너무 피곤하니까요. 언제 싸웁니까 그러면? 진짜로 싸우는 그 마지노선이 있을 것 같은데. 납득이 안 갈 때? 납득이 안 갈 때. 왜 저러지에서 납득이. 왜 저러지까지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려니 를 해봐도 안 되면 안 이제 되면? 그때부터 따지게 되죠. 실제로 막 이렇게 크게 싸운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뭐 사회가 됐든 개인적인 이유가 됐든. 있죠. 근데 뭐 구체적인 예까지는 뭐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언제나 발생하는 일이고. 네네. 근데 이렇게 뭐 변호사님한테 뭐 성담 욕처하고 이렇게 커져본 적은 없어요, 사실. 제일 많이 싸우실 것 같아서 지금 맨 나중에 여쭤보는데요. 이 승률이 어떠시냐고 여쭤보면 신뢰가 될까요? 아무튼 어떻습니까? 싸움의 기술 하나만 알려주시죠. 사실 이제 직업적 특성상 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치고받는 싸움은 아닌데 이제 논리를 가지고 법정이라는 콜로세움 안에서 이제 이제 승소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뭐 가장 이제 원칙적인 것들은 이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증거 수집. 뭐 정말 이제 재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준비를 철저하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이제 원칙적인 거 말고 통상적으로 재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조정 절차라고 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3년 싸워서 승소 판결 받는 것보다 승소 판결 받아서 100을 받는 것보다 내가 지금 협의해서 한 6, 70 받으면 내가 3, 40은 양보를 하지만 그래도 나는 2년이라는 어떤 싸움의 기회비용을 더 이상 지출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재판이 아니더라도 저하고 갈등 관계에 있거나 저와 이해가 충돌되는 사람과의 수많은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그게 이제 도피가 아니고 싸워봤자 서로 이제 출혈적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싸움이 소위 말해서 전리품 없는 얻을 것 없는 소모전이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피하고 그냥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그냥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그냥 봉쇄시켜 버립니다. 사과가 사실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사과 한마디에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사과가 하는 역할이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닐 수도 있는데 최대한 진심 어리게 보이도록 이제 사과를 하겠죠. 그것도 스킬이죠, 스킬.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실전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싸움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줄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서 내가 그걸 줄 수가 있고 나도 얻을 수가 있다라면 이것이 거래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나의 경험과 어떤 뭐 지적 자산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정서적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개념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사실 가장 잘 싸우는 거라고 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그 욕망이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사실 그렇게 보면 공존과 조화가 결국은 싸움의 기술이 아닌가. 공존과 조화가 싸움의 기술이다. 흘러내린 조사체에 자기네들도 헷갈렸는가 봅니다.
사실 이렇게 법정 싸움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평화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싸움에는 법정 싸움도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이 싸우는 거는 저는 부부 싸움 뭐 이런 거 같거든요. 크죠, 그것도. 네. 자, 사실 근데 부부 싸움 같은 거 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통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게 서로 다른 거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그거를 못 해줘라는 마음이라든가 결국 자기를 투사하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심리학 자로서 그런 우리가 뭐 꼭 부부 싸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것인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싸움의 기술 조를 또 다른 제목으로 하면은 협상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그 깍두기 분들, 건달 분들은 싸움을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둘 다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구멍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법정 싸움에서 진대요. 근데 상대 얘기를 듣다가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논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따지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아하, 그래 이 세 리액션만 잘해도 사실은 우리 세상이 싸움의 기술 졸보다는 협력의 기술 졸 왕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보면 세 분 말씀이 되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싸우기에 앞서서 이해하는 그것이 진정한 싸움의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싸워야 될 일이 있을 때 꼭 이것만은 지키겠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자기만의 룰, 장기판의 룰처럼 자기만의 룰이 있는지요. 저는 좀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개싸움은 하지 않는다. 진흙탕에 뛰어들듯이 막 그렇게 뒹구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선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둘 다 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네네. 되지 말아야 네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존엄을 잃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건 보는 사람도 힘들고 자기 자신들도 얻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그런 거. 근데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결혼했냐, 애기가 있냐에서.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작가님도 궁금하긴 해요. 네네, 저도 작가님 궁금한데요. 무엇이 궁금하시죠? 나만의 룰. 뭐 나만의 룰? 넘지 말아야 돼. 고운 말 바른 말로 싸우자. 고운 말 바른 말 싸울 때도 뭐 욕은 하지 말자 이런 건가요? 네. 속이 안 시원하지 않나요 그러면? 혼자 하자. 혼자 하자. 네.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싸움의 성격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사실 개인 간의 싸움은 감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얻는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당했다는 기분, 그리고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어떤 상대방의 모욕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길에 가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저보고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 저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냥 씩 웃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한테 무시를 했다라고 하면 무시당했다라는 느낌 자체를 안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는 근데 왜 무시당했을까? 무시의 원인이 무엇일까?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자신을 좀 보완하는 방향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실리를 추구한 싸움. 이 싸움은 물러서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어떤 팀 전체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명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조건 이기면 된다. 이런 식은 아니고요. 그런 싸움에서는 소위 이제 지켜야 될 것은 지켜가면서 싸우되 지더라도 내가 졌기 때문에 이제 정당하게 승복을 한다면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싸움이지만 뭐 또 유쾌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룰을 일단은 지키고 그다음에 결과에 승복한다라는 거네요. 그럼. 알고리즘을 갖고 계시네요, 이렇게. 결국 자기 안의 싸움과 적과의 싸움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돌아가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까요? 복귀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책을 준비를 원래는 했었는데 서로 얘기를 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본인이 준비한 책을 다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준비해 오신 책을 좀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신민아 선생님부터. 네, 저는 일단 이 작품이 곧 기봉이라는 이 주인공이 싸운 것이 곧 이 세계와 싸웠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싸움이고, 근데 이 사람의 그 싸움의 기술이 무엇이었느냐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갔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때 선택한 대로 그냥 갔다.
생각해서 뭔가 그냥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건 김종삼 시인의 이제 환갑쯤에 나왔던 그 시집에 들어있는 시고요. 사실 김종삼 시인의 시지만 이 시의 화자도 사실 김종삼 시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그런 시인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예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전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음으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이런 시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진정한 시가 뭐냐, 진정한 시인이 뭐냐, 뭐 그런 건 없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충실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어떤 그 자체가 삶이고,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 그 중간, 그냥 살아간다면 그 중간중간에 시가 있다. 중간중간에 뭐 무의징객국도 먹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를 골라 보았습니다. 기봉의 그냥 나아감, 그냥 살아감이 이 시에도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인아 선생님의 무의징계국은 뭘까요? 저의 무의징객국은 맥도날드. 맥도날드 너무 의외의 답인데요. 네. 늘 맛있어요. 최근에 인기 있는 햄버거 집이란 얘기죠? 네. 아, 그렇죠. 네네. 네. M사의 맛있는 햄버거집. 햄버거. 네. 햄버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혁찬 선생님 네. 준비해 오신 부분 좀 저는 읽어주시죠. 싸움의 기술인데 마침 이제 동료 교수가 쓴 책인데 50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50대에 받아들여야 될 건데 예전에 저희 선배들이 이 노안이 와서 안경을 이렇게 한 걸 제가 되게 비웃었는데 이제 제가 그런 나이가 됐고 50 중반이니까 이게 또 다초점 렌즈를 쓰니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것도 50의 기술입니다. 받아들이는 기술인데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꼭 해야 될 세 가지 이호선 박사의 이제 권장법인데 초대에 응하세요. 친구가 나에게 만남을 제안했을 때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했던 친구에 관한 연구 중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의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초대에 응함입니다.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는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세요. 그리고 초대하세요. 친구들에게 연락도 돌리고 와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도 표하고 친구가 있는 곳에 가면 만나지 못해도 연락도 하고요. 야, 나 여기 왔는데 너 못 만나고 그냥 올라가게 될 것 같아.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런 사소한 연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친구에게는 큰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즉,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친구다라는 걸 다시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년부터는 친구를 만나면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제일 뼈 아픕니다. 자식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제발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올해는 새우젓이 좋네. 무도 달고. 네, 오늘 그 세 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아까 싸움의 기술은 곧 협력의 기술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싸움의 기술은 그 자체로 사랑의 기술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싸워서 서로가 해가 되고 뭐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이든 누군가 적이 있는 싸움이든 서로 싸워서 그것이 모두에게 득이 되고 모두에게 좋은 점이 뭔가 남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 자리가 생각날지 한번 여쭙고 그걸로 이제 여쭙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네, 오늘 좋은 연극을 보고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또 투쟁의 또 싸움의 순간들이 오면은 오늘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들은 것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마주할 수 있는 네. 그런 일이 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정도 선생님 어떠십니까? 예, 그 하루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보면 당장 어떤 아웃풋이나 성과가 날 수 있는 일 위주로 일과들이 짜여져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것들의 진가가 드러나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잘 고민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연극이나 좋은 작품 내지는 좋은 책들을 읽고 그 책들이 일종의 나한테 트리거가 돼서 혹은 내가 어떤 식으로 늙어가고 좋은 사람이 돼가고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동력이 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연극을 보고 다시 한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혁 선생님 어떠십니까? 소조가 선생님 보면은 한마디 딱 던지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딱 던지면 바로 준비된 게 다다다닥 AI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나도 예전에는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습관화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보편성과 타당성을 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성이면서도 그 개인 성향이 이렇게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도 싸움의 기술을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저야말로 오늘 득템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 선생님 각각 서로 다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지만 세 분의 얘기를 종합해서 결국 이렇게 싸우지 않는 기술,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 기술,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고요. 우리가 다 짜여진 판대로 우리의 운명처럼 모든 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하나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과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자리가 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번씩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읽는 극장 사회자 김석희였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선생님들은 소설가 신민아 선생님, 변호사 정동근 선생님, 그리고 사회심리학자이자 연예인이신 권혁찬 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